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6월달이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습니다. 이게 지금 두 번째 찍고 있는 유튜브인데, 처음에 그래도 뭐 많은 대중이 본다고 상상을 하고 양복을 입고 했는데, 더워서 수다 걸고 양복 벗고 지금 와이셔츠 입고 다시 에어컨 켜고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중간점검이라는 그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껏 우리는 지도학습, 슈퍼바이저 비지도학습 했는데, 이제 오늘은 강화학습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화학습 넘어가기 전에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우리가 했는 걸 중간점검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중간점검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차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4차 산업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 인공지능, AI. 요즘은 뭐 뉴스마다 다 인공지능 나오고 AI 나오고 이렇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뭐 이렇게 생소한 단어였는데, 요즘은 인공지능이 뭐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어가지고, 제가 3년 전만 해도 AI라니까 조류독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예 한다 하길래 이 조류독감 연구를 왜 하나 싶었는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건데, 이제 4차 산업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4차 산업으로 들어갔는데, 이 4차 산업의 용어가 독일의 무슨 회의인지 모르겠는데, 독일 회의에서 4차 산업 처음 발표가 되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4.0이라고. 인더스트리얼 4.0이라고 나왔는데, 우리한테는 저 4차 산업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4차 산업으로. 그 일본에서는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은 소사이어티 5.0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라고 부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독일에서 4차 산업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도 4차 산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4차 산업 부르고 있습니다. 산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왜 산업이 들어갔냐? 독일은 정통적으로 기계가, 머신이 아주 발달한 나라예요. 그렇지, 뭐, 공장 자동화를 개념으로 한 겁니다. 독일의 4.0이라는 게. 공장 자동화를 기본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4차 산업이지만은, 인공지능이 나타내는 현실은 모든 세상을 다 바꾸기 때문에 산업에 대해서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소사이어티 5.0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사이어티 5.0이라는데, 각 나라마다 자존심이 많습니다. 많은데, 바둑 얘기를 좀 하면, 옛날에 엉창리배인가 뭐 세계 바둑대회를 열었는데, 세계 바둑대회를 중국에서 처음, 중국인가 대만인가 처음 열게 됐는데, 일본에서 급히 몇 달 전에 우리가 세계 바둑대회를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열겠다 이래가지고 또 세계 바둑대회를 열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자존심이, 자기가 먼저 한다는 데에서는 상당히 우월감 이런 걸 과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독일이 4.0이라니까, 인더스트리 4.0이라니까, 일본이, 우리는 5.0 이렇게 탁 내는 거예요. 일본 사람 참 앞에 선수 치는 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이걸. 뭔가 해야 되겠는데, 깃발을 세워야 이게 뭔가 이렇게, 그는 나를 꽃으로 불렀기 때문에 꽃이 되었다 하지만, 내가 뭐 누군가를 불러줘야 되는데, 이 이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임 하는 게. 그래서 지금은 이게 4차 산업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걸 뭐 지능화 산업, 뭐 지능화 사회, 뭐 지능화 사회라든가 뭐 하여튼 이름을 좀 바꿔야 되겠다, 이걸. 그래야 전 국민을 갖다가 그 포커싱을 해서 드라이빙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4차 산업은 기계화를 목적으로 한 정보화를 뭐 융합한 독일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가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을 보면은 4차 산업 핵심에는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 된 데에는 여러 가지 뭐 컴퓨팅 파워라든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플랫폼이 깔아주고,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뭐 카카오나 뭐 중국, 일본 이런 데서 플랫폼을 깔아주고, 빅데이터가 모여야 되고, 인터넷 빅데이터가 모여야 되고, 이걸 데이터를 가공해서 뭐 클라우드에 올려서 뭐 어떻게 하는데,
좀 더 발전해서 이제 블록체인 이건 뭔가 하면은 디센트럴라이즈 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비국가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끼리 해보자. 뭐 이런 게 우리끼리 해보자. 전기를 우리끼리 주고 사고 팔자. 우리끼리 거래해보자. 거래의 안전성 뭐 이런 겁니다. 거래의 안전성 뭐 이런 건데, 참, 좋기도 하고, 신뢰사회를, 블록체인은 신뢰사회로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블록체인이 K가 있나? 블록체인이, 신뢰사회로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신뢰사회로 간다. 그러면 현재는 신뢰가 깨진 상태다. 신뢰가 없는 상태라는 걸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기존의 금융권 제도나 화폐제도, 경제체제 신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간다. 이 블록체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해보자. 뭐 이런 거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반대하겠죠. 근데 좋은 점도 있기 때문에 또 장려한 부분도 있지만은, 하여튼 그런 게 한국에 다가올 세대고, 그러고 유전자 가위해서 뭐 형광지도 만들고, 뭐 사람도 만들고, 뭐 장기도 만들고 하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제가 본 로드맵은, 인공지능, 블록체인, 유전자, 뭐 제약이나 뭐 이런 거, 이게 미래를 선도해 나갈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걸 통틀어서 4차 산업이라고 부르기에는 이름이 적당치 않다. 우리도 이름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참 질문을 많이 받는데, 뭐 몇 년 전에 뭐 조류독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은, 제가 동창들하고 포럼에서 인공지능이 뭐냐, 한마디로 참 표현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충 생각해 보니까, 건사한다, 어프록시메이션, 대충 모사한다, 건사한다. 이런 겁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건. 그러고 답이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옛날에는 답이 한 개 있는데, 하나 뭐 이렇게 정하 있는데, 답이 뭐 맞을 수도 있고, 확률적으로 뭐, 이게 맞을 확률이 70%, 이게 맞을 20%, 이게 10%. 뭐, 서포트맥스 치니까 뭐, 이게 90%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알파고가 바닥을 뜨는데 왜 뜨는지 설명을 안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러고 뭐 방법론적으로는 컴퓨팅이 무수히 반복해서 로스 펑션을 줄여가는 걸로 이렇게 한다. 이게 인공지능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공지능이 뭐냐? 대충 한다는 거예요. 대충 한다. 즉 정답이 없다. 이거는 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거죠. 옛날에는 모든 게 탁탁탁 맞았어요. 근데 요즘은 대충 하는 이런 세대에 살고 있다. 대충 한다니까 정말로 대충 하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 코딩에서 대문자, 소문자 바뀌도 안 돌아갑니다. 프로그램은 정확해야 되는데 이 로직 자체가, 논리 자체가 대충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아시고, 인공지능은 뭐냐? 한마디로 대충 한다. 대충은 누가 잘하냐? 한국 사람이 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선형적인 y꼴 ax 플러스 b 선형 관계식으로 가지고 한다. 그 선형이 몇 개나 있냐? 한 개. 또 y꼴 ax 플러스 b 뭐 두 번째 거, y꼴 ax 플러스 b 세 번째 거, 또 y꼴 ax 플러스 b 네 번째 거, 뭐, 그래, 1, 2, 1, 옆으로 쭉쭉 가면, 이렇게 쭉쭉 가면, 그러면, 모든 곡선을 표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선형함수로서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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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건 y꼴 ax 플러스 b다. y꼴 wx 플러스 b다. 이 무수히 많이 있다. 중간중간에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 넣었다. 이게 그겁니다. 이렇게 모든 함수를 선형적으로 표시한다. 곡선을 선형으로 표시한다. 곡선을 선형으로 나타낸다. 즉 모든 곡선을 선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래갖고 뭐 이걸 갖다 유니버셜 펑션이라고 뭐 유니버셜 펑션이라고도 뭐 얘기합니다. 모든 곡선을 선용을 할 수 있다. 짧게만 잘라준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현실은 현실 사회, 현실 세계는 곡선, 즉 비선형이라는 거예요. 비선형. 이거를 선형으로 모사한다. 어떻게요? 대충 모사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선형으로 모사한다. 답을 찾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인공지능입니다. 그렇게 옛날에는 딱딱 맞고 칼같이 맞고 뭐 책상도 뭐 정리정돈도 딱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충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알파고 얘기를 뺄 수가 없는데 제가 보니까 2016년 3월 달에 알파고 되고 계실 때요. 제가 이때부터 인공지능을 했으니까 만 3년이 좀 3년, 즉 6월 달이니까 3년하고 한 2개월, 3년 3개월쯤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좀 뭐 놀기도 하고 해서 뭐 네트로 공부하는 거는 뭐 제가 인텐시브하게 공부한 거는 뭐 한 6개월, 뭐 한 1년 정도 뭐 이렇게 공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알파고가 이 세도를 했었는데, 뭐, 제가 보니, 뭐, 어디 가도 알파고가 나오는데, 초상권, 뭐, 7억인가 8억 받았는데, 뭐, 수백억 받아도 괜찮은 판인데,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참 이 알파고 대국을, 한국에서 하기를 잘했다. 이 알파고, 이것 때문에, 한국에서 그 알파고 때문에, 한국에서 인공지능이 붐이 부른 거예요. 그럼 커지하고도 또 했으니까 중국에서도 인공지능이 부른 거예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뭐 바로 딥젠고가 나왔어요. 그래서 동양상국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다른 유럽이나 프랑스도 많이 하지만 프랑스나 동양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뭐 이탈리아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동양상국이 알파고 때문에 훨씬 더 강력한 임팩트가 돌아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게 됐다. 그래서 참 이건 행운이다 생각이 들고 또 약간 세면은 하사비스가 바둑을 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빅데이터가 몇천 년 동안의 기보가 남아 있고 학습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스파링 상대가 있었고 자기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상대가 있었고 그랬더니 이 비즈니스 모델을 참 잘 잡았다. 이 또 복잡한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이 돼서 알파고가 이제 이 대국이 이제 기념비적인 사건이 됐는데 이것이 한국에 있었다. 그리고 또 기쁜 일은 유일하게 인공지능을 이긴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잠깐 또 세면은 중국에 전열이 있고요. 중국에 또 일본에 딥젠고가 있고 한국에 달바람이 있고 바둑이가 있고 또 프랑스에 릴랑가 뭐 있고 그 인공지능 바둑대회도 이렇게 하고 이랍니다. 그래서 알파고 제로가 나오고 나서 자기는 은퇴하고 더 이상 이제 바둑 세계를 평정했으니까 난 이 바닥에서 안 논다 하면서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를 하고 그래 이제 일본인 딥젠고로 와서 막 나가니까 중국이 막 세계 과학자들을 모아서 이제 전열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세계 바둑대회를 우승했는데 소문에는 들으면 이 프로그램 한 개가 뭐 1,000만, 2,000만 한대요. 지금 1,000만, 2,000만 한대요. 그래서 프로 바둑 기사다가 이 뭐 알파고 프로그램 뭐 돌바람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고 바둑이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고 뭐 딥전공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어 여러 가지 또 보면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중국에 제일 잘 나가는 전열이 맞을 거예요. 이제 이름이 전열인데 나중에 틀리면 좀 고쳐주세요. 이게 전열이라는데 이 A급이 있고 B급이 있는데 B급은 일반 대중들한테 공개를 해요. 한국도 공개하고 뭐 공개하는데 A급은 중국 프로 기사한테 허가내주고 이거 준다는 거예요. 너것만 봐라 이러는 거예요. 너것만 봐라.
그러니까 자기가 바둑 이기려는 야심 때문에 중국 선수들 몇 명 떠날 때만 보여준대요. 수준 높은 그 프로그램은. 그런데 우리 박정환 선수가 커지한테 이기잖아요. 이 공부. 교조 좋다고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옆을 좀 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은 뭔가 하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뭐 인간의 뇌를 모사해서 하는 건데 이제 뭐 아니베이설시 육감에서 움직이는데 뭐 시각이라든가 뭐 청각이라든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또 관심 많이 가지는 센서가 있어야 된다. 모든 게. 그래서 지금 센서를 지금 사업화를 센서를 해볼까. 인공지능은 뭐 난 탑재하면 되는 거고 결국은 센서가 프로브가 잘 돼야 되는데 센서가 중요하다. 센서 누가 잘하냐? 일본 애들이 잘하거든요. 하드웨어를.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프로그램 주고 돈 받기는 좀 힘들어요. 우리나라 뭐 옛날 책도 뭐 복사하고 중국은 뭐 짝퉁이 워낙 많지만 근데 물건을 줘야 뭐 우리는 서비스는 다 공짜로 생각하는데 법률 자문 받으면 뭐 미국 사람들은 초식으로 탁탁탁 되는데 한국은 말 한마디 했는데 뭐 돈 받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요즘은 의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의식이 많이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뭐 이 센서를 주면 물건을 주니까 돈 받을 수 있으니까 센서를 개발하는 게 좋겠다. 이게 이제 일단 쉽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센서를 이제 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잠시 센 이야기, 옆으로 센 이야기고 인간의 뇌를 모사하는 건데 세포가 있으면은 이제 축색 돌기로 해서 나가는데 이게 어떤 시그널이 들어오면 어떤 화학값이 어느 순간에 올라가니까 역치라고 합니까 이거를? 그다음부터 선형적으로 올라간다. 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Y가 WX 플러스 B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이런 신경망이 무수히 연결되어 있다. 입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뭐 이게 신경망이라는 얘기죠. 신경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제 요걸 선형으로서 비선형을 해석한 거,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경이 어떻게 내가 어떻게 생겼냐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드린 내용이고, 그래서 손정희가 AI가 지배한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중국과 미국이 전쟁하고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AI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이제 AI 연구자를 뭐 4,000명인지 5,000명을 불러 모아서 뭐 세미나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또 미국이 중국 사람을 안 받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 구글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뭐 세계 1위다, 동주국이다, G2. 미국도 둘이 싸우는데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중국이 옛날에는 선진국이었으니까. 그런데 둘이 지금 한참 무역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AI가 핵심 멤버다. 일본도 지금 뒤지지 않는다. 일본도. 한국은 여기 옆에 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너무 비관할 거 없습니다. 왜냐면은 중국, 한국, 일본, 미국 이랬잖아요. 바둑대회 열면은요, 한국 1등이 한국이. 골프 하면요, 한국 1등이에요. 중국 사람들한테 약 올리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중국은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6억인가 7억인데, 바둑은 한국한테 지네. 가면, 중국 사람들 머리 걸쩍걸쩍해요. 그러고, 중국 사람은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축구하면 한국을 못 이기냐, 하면 중국 사람들이 황당한 생각입니다. 중국 사람 약 올릴 때 쓰면 됩니다. 바둑은 중국에서 넘어가서 일본이 가장 잘했어요, 일본이. 그래가 이제 한국이 역습해서 와서 하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일본이 이게 참 웃기는 나라 아닙니까? 일본이 이제 바둑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세계대회에 참가도 안 해요. 세계대회에 참가도 안 하면서
사람이 나온 대신에 딥젠고를 만들어낸 거예요. 딥젠고. 사람 대신에 딥젠고를 내갖고 바둑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인공지능이 바둑이 굉장히 중요한 모델 케이스다. 적용하기도 쉽고, 또 실제로 또 상업적으로 이용되어 있고, 프로그램 한 개당 1000만, 2000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미국은 MIT에서 모든 학문은 MIT로 해라. AI가 해라서 1조를 투입해서 MIT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인공지능 공부할 때, 과연 인공지능이 학문이냐,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했어요. 인공지능이 학문인가? 인공지능이 학문인가? 예술인가? 세상에 뭐 이런 맛은 없었다. 뭐 학문인가? 예술인가? 그런데 이제는 인공지능은 모든 학문은 학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IT가 해서 우리나라도 조금 시동을 걸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AI라는 것은 아까 대충 하니까 사고 방법의 변화이면서 AI는 어떤 철학 개념이, 어떤 개념적인 변화이고 어떤 철학의 변화다. 그래서 결국은 철학이 변화해요. 철학도 바뀔 것이다. 모든 비즈니스 스타일이 다 바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들이 다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대충 했기 때문에. 옛날엔 대충 하면 절대 안 됐거든요. 그럼 요즘에는 대충 해서 답을 맞춰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고어린가 뭐냐 섞어가지고 비슷한 거 만들어내고 뭐 이러니까 대충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방법이 변화이다. 그리고 AI는 지금 당장 우리가 AI를 하고 대박 난다 이런 생각하는 사업적으로 대박이다 이런 거보다도 어떤 철학을 배우는 게 아닌가. 인공지능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 인공지능적으로 생각하는 거. 바둑 프로를 자주 보는데요. 보면은 한수를 뜨면, 야, 인공지능적인 바둑 수를 뒀다 이러거든요. 우리가 사람도 인공지능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런 세계가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세기에 그렇게 지금 과거 100년 동안에 가장 큰 혁명이 인공지능의 출현이다. 이렇게 지금 혹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윤리의 문제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미래에 대해서 미래는 싱귤레리티로 향하고 있다. 싱귤레리티로 향하고 있다. 특이점으로 지식이 폭발적으로 넘어가니까 특히 인공지능이 와서 가속도 쭉 붙었어요. 싱귤레리티로 가게 되면 빵 터질 것인가, 빅뱅이 일어날 것인가, 폭발하고 말 것인가, 종말이 올 것인가, 천국으로 갈 것인가. 우린 여기 있다. 현 시점은.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윤리를 생각해 보는데 제가 제대로 생각해 보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터미네이터처럼 총 들고 막 따라오는 수도 있으니까 인공지능은 사람의 소유물이 돼야 된다. AI is of the people. 사람이 소유해야 된다. AI is by the people. 인공지능은 사람이 만들어야 된다. 인공지능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 이게 민주주의 원리하고 똑같은 그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본다면 인공지능의 윤리 문제는 아주 좋은 윤리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링컨이 한 얘기지만 인공지능을 사람을 위해서 사용돼야 된다. 요즘 드론에다가 시력 한 5.0에다가 이미지 판단해서 이렇게 하면은 저격용으로 쏘고 이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인공지능을 무기에 쓰지 말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인공지능 윤리 문제도 이제 대두돼야 될 때가 왔다. 여러분 자녀가 유학 가서 영상통화로 아버지나 유괴돼 있으니까 딸 목소리로 백문을 보내시오 하면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딸의 이미지를 재현해서 음성을 태워 넣어서 글자를 해서 읽으면 꼭 딸이 하는 얘기처럼 들리니까 돈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 만져보고 냄새보고 이래야 확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된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보면은
인공지능은 비선형적인 현실을 선형적으로 모사한다, 건사한다, 유추한다, 추론한다. 비선형적인 현실을 선형적으로 모사한다, 선형적으로. 근데 보면은 이제 슈퍼바이저 러닝, 언슈퍼바이저 러닝, 인슈퍼바이저 러닝 이 세 개로 분류하는데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슈퍼바이저 러닝은 이제 분류나 판독이나 해석이나 등등 이렇게 하는 거고, 언슈퍼바이저 러닝은 슈퍼바이저 러닝과 언슈퍼바이저 러닝의 크게 차이는 뭔가 뭐 레이블이 있냐, 레이블이 없냐, 뭐 쉽게 라벨이 있냐, 라벨이 없냐 이걸로 하는데, 뭐 셀프 라벨도 가기 때문에 굉장히 애매모호하지만, 여하튼간에 언슈퍼바이저는 어떤 생성한다, 제너러티브한 성질이 있다, 이미지를 생성한다, 음성을 생성한다, 로 데이터를 만들어낸다, 데이터 아구멘테이션 한다, 뭐 이런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하게 된 건 강화학습, 리인포스먼트 러닝은 이거 두 개 완전히 달라요.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행동을. 액션을 취한다는 거예요, 액션을.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액션을 취한다. 그러면 보상을 받는다. 이게는 로스 펑션 뭐 운운하지만, 여기는 보상값 리워드를 운운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내가 어떤 기술을 어떤 걸 차용해 와서 슈퍼바이저 러닝에 대해서 뭐 분리 기술을 가져오고 뭐 생성 기술을 가져오고 뭐 행동 기술을 가져오고 내가 어떻게 현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전체를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얘기고, 슈퍼바이저 러닝에 대해서는 리그레이션, 클래시피케이션 이런 게 있고, 언슈퍼바이저에서는 겐이나 뭐 겐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강화학습에서는 뭐 DQN, ACC, 지네틱 알고리즘, 월드 모델인데, 지금 보니까 A3C, 액타 크리틱, 뭐 앞으로 하게 되겠지만, 혹은 뭐 A2C, 이건 이제 액타하고, 크리틱. 이 두 개를 가지고 행동가와 행동자가 있고, 비평가가 있고, 행동을 했을 때 비평가가 어떻게 행동해서 다음 행동 잘해라 보정해 주는 거. 마치 철학적으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이렇게 행동자와 비평자, 액타와 크리틱, 그렇게 싱크로너스, 뭐, 액타 크리틱인가, 뭐, 이런 거예요. 하여튼, 그런데 액타 크리틱이 있다. 이게 이제, 베이스라인, 가장 밑에서 밑은 아닌데, 기본으로 깔고 가는 그런 겁니다. 하여튼, 뭐, 요걸 이제 향후에 공부를 하게 되겠고, 사실 저는 이제, 강화학 쪽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공학을 했기 때문에, 제어를 하고 로봇을 하는 데 더 관심이 있고, 언슈퍼바이저 러닝, 이건 예술가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감상하고, 예쁘고, 뭐 좀 닮았다, 막 예쁘다, 멋있다, 뭐 이런 거, 멋있다. 뭐, 멋있다라든가, 뭐, 훌륭하다, 뭐, 예쁘다, 뭐 이런 거. 이 강화학습은 행동을 제대로 했나, 뭐, 컨트롤 됐나, 안 됐나 하는 게 강화학습이니까, 제어 쪽에 많으니까, 공학자들이 많이 할 것 같고, 요거는 예술가들이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거는 데이터 분석가들이 많이 할 것 같고, 즉 데이터 분석가들이 하고 예술가들이 하고 공학자들이 한다.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기분이 공학적인 개념이다. 예술가적인 기분이다. 이건 데이터 분류하는 사람들 하는 거다. 뭐 대충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럼 여기까지 복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배운 게 뭐냐? 백프라피케이션. 이게 나와서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부흥을 일어나게 되는 건데, 백프라피라는 얘기는 여러분 한번 따라가 보시면 돼요, 이거. W 값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세트가 있는데, 어떤 로스 펑션에서, 델타의 오차를 넘겨주면 미분값이 전달돼서 X값을 델타만큼 증가시켜서 다시 왔다 갔다 미분값으로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가 백프라피케이션 얘기인데, 이건 미분값으로 가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고등학교 시간에 미분 가능하다. 우리 고등학교 시간에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어야 되고,
리미트 끝이 일치가 돼야 된다. 리미트 무한대로, 리미트 어떤 A에서 서로 뭐 좌방향, 리미트 우방향이 같아야 된다. 뭐 미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W 값이 연속적으로 변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미분 불가능하면 백팔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게임이라든지 베레이션 코드 할 때 미분 불가능하게 움직여버리면 이게 뭐 이런 것들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한 걸 갖다가 한다는 게 지네틱 알고리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분을 안 하니까 참고로 하시고, 뭐 DNN 우리가 쓰고 있는 거 알고, CNN 들어와서 CNN이 또 인공지능의 새로운 하나의 장을 열었죠. 컨볼루션을 늘렸다고 해서 이미지에 대해서 Rx네, 레즈네, 인셉션네, 뭐 뷰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키워드가 있는 거는 뭐 저를 따라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모르면 다시 돌아가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RNN, LSTM 있고 오토엔코드가 있고, 오토엔코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압축되고 데이터가 압축됐다. 그래서 이거는 뭐 주성분 분석으로 PCA로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데이터를 압축했다. 왜 했냐? 원본을 넣어가 원본이 나와봐라 그랬는데 못 나온, 원본을 넣어서 원본이 나와봐라 했는데 그거보다도 중간에 압축된 이 부분, 매니폴드 부분이 중요하다. 뭐 의미가 있다. 뭐 이게 이제 오토엔코드 얘기고, VA는 야 좀 변화 X가 들어가서 X-를 나와봐라. 이렇게 한 게 VA인데 데이터를 좀 바꿔보자. X-를 나와봐라. 이렇게 해서 VA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VA가. 그래가 VA가 왜 중요하냐면은 VA가 이 결함 있는 수식인데 수학적으로 엄청나게 노력했다. 수학적 노력을 했다. 결론은 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미 있는 거다. 그래서 VA를 공부하면서 인공신경망을 수학적으로 대충 한 인공신경망을 수학적으로 해석했다. 해석하려고 시도했다. 이 자체가 벌써 맞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대충인데 네가 여기서 베리에이션 인퍼런스 쓰고 무슨 오만 걸 다 수학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안 됐다는 거예요. VA가. 수학적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수학적으로 막 해석하려고 엄청 노력했다. VA가. 그래서 이 VA를 보시면 수학적 접근 방식을, 인공지능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것도 많이 사용되지만은. 그래서 야 이래가 안 되겠다. 수학적으로 불가하니까 판 바꿔라. 고스톱 치다가 윷놀이를 판 바꿔라 해서 두 개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나온 게 된 거예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나오게 돼서 새로운 또 장을 열어주게 됐습니다. 구펠론과 친구가. 근데 이거는 언스테이블하다. 디스크리미네이터가 뭐 경찰관과 뭔가가 이렇게 위조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서로 어드버스를 서로 충돌적인 신경망이니까 어떻게 돼? 상당히 불안정하다. 수렴이 안 한다. 그러니까 프로그레시브하게 점차적으로 네가 변해봐라.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업샘플링, 다운샘플링. 이 카드가 또 스타일 트랜스퍼가 나와서 add이라는 또 함수를 만들어서 한 건데, 스타일 트랜스퍼는 야 이건 됐어. x가 들어가서 x 비슷한 거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판 바꿔서 A 이미지와 B 이미지를 들어가서 네가 어떻게 뭐 합성되는 C를 만들어 보라. 뭐 이런 거 스타일 트랜스퍼. 그 다음에 웨이본에 들어보니까 글자를 음성으로 글자를 음성인가요? 저도 요즘 글자를 음성으로 웨이본에시 해서 한 건데, 하여튼 이 개념은 컨볼루션인데 컨볼루션 스택으로 쌓아가지고 팽창시켜서 다일레이트드 되어서 했다. 이렇게 컨볼루션 레이어로 쌓아놓고 가서는 중간에서 한 개씩, 그 다음에 두 개씩 빼내서 멀리까지 내려가 본다. 뭐 이게 새로운 개념으로 하나 들어온 것이고, 스타일게 된 거고. 어텐션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야 이거
CNN과 RNN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인코더와 디코더를 이렇게 해석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적으로 보트랙이 너무 많이 걸리고, 뭐, 과거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뭐 이러니까, 새로운 개념을 넣어서 중간에 네가 순서를 좀 어떻게 해줘라. 순서를 좀 잘 정해줘라. 어텐션 스코어를 넣어줘라. 이게 어텐션이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바다나우라는 사람과 한국의 제가 알기로는 조경현 박사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창의적인 분이신 것 같은데 GRU를 만든 사람이고. 그래서 이게 LSTM의 문제점, RNN의 문제점을 어텐션으로 어떻게 해결해 봤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주 새로운 또 시각을 열어줬어요. 그랬더니만 또 뭐 레스 어텐션이라고 해서 또 나온 것이 이제 어텐션 좀 더 얘기해야 되군요. 어텐션에서 트랜스포머를 만들어 가지고 all you need is 뭐 어텐션인가 뭐 해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Q 값이 올라가고 K 값이 올라가고 V 값을 어떻게 한다 뭐 이게 트랜스포머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레스 어텐션을 해서 어텐션을 좀 작게 써라 뭐 해가지고 한 줄로 CNN으로 다 해봐라. 단 GLU 유닛을 거쳐서 네가 한 줄로 해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상세한 거는 논문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타코트론을 다가 보니까 타코트론 어텐션을 쓰는데 이제 포지션 벡터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대충 얘기했는데 이 뭐 제가 설명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런 제목만이라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걸 한 적이 있었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간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이런 게 있구나. 액티베이션 펑션에 시그모이드가 있구나. 렐루가 타니까. 이게 특성들은 뭔가. 소포터맥스의 특성은 뭔가. 드랍아웃을 언제 하는가. 뭐 이런 걸 공부했습니다. 제가 전혀 손 안 대는 게 디시전 추리에 대해서 전혀 손 안 댔고, 스포트 벡터 머신에 전혀 손대지 않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할 사람은 따로 유튜브나 다른 걸 또 다른 교재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설명 가능할 때는 디시전 추리를 써야 될 것 같고 분류할 때는 또 스포트 머신이 또 쉽게 또 되기 때문에 지금 신경망으로 쭉 내려오다 보니까 요번에 빠진 부분이 있지만 이건 별도로 또 필요할 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쭉 보시면서 지금 내가 모르는 부분이 뭐지 이런 거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어떤 문제를 풀 때 오토인 코드를 써야 되겠다. 아니면 스타일기를 써야 되겠다. 웨이브넷에 다이렉티드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가져야 되겠다. 어텐션을 쓸까? 레시스턴스를 쓸까? 하여튼 또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적인 통찰력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쭉 보시고 공부하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로서 하고 아마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이제 소감은 강학습 빼고 슈퍼더닝, 언슈퍼더닝 보니까 뭐 인공지능이 뭐 대충 이런 종류구나.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네. 뭐 이거 가지고 좀 뭐 해볼 수 있겠네. 뭐 못한 게 뭐냐? 강학습이 못했다. 리인포스터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섞는 얘기지만은 공부하실 때 이 키워드를 항상 쭉 적어 놓고 딱딱 짚으면 설명이 바로바로 가능해야 돼요. 이 RxNet이 뭐냐, 레스넷이 뭐냐, 인셉션 모델은 뭐냐, 구글에서 나온 거냐, 어떻게 한 거냐, VA의 특징, 뭐 스타일겐의 특징, 탁탁 물으면 답이 탁탁 나와야 돼요. GLU는 뭐냐, 타코트론의 특징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휴가철이 되는데 미리미리 예약하시고 또 놀러 가시더라도 체험은 가져가서 비치파라에서 보든지 기차관에서 보든지 하면 유익한 여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